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물론 출석 때문에 다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2학기 수업 안내랑 수행평가 안내랑 일제강점기 개관 다 듣고 왔죠?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학습지 27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개학 첫 주인데 아직 등교를 못 해가지고 학습지 못 받았죠? 그래서 리로스쿨에 있는 그 학습지 다 다운 받아가지고 뭐 인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인쇄해서 보면 더 좋겠지만은 인쇄가 안 되는 학생들도 다운 받아가지고 학습지 보면서 강의 듣고요. 필기를 좀 해놓고 나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학습지 받은 이후에 거기에다가 좀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내를 했듯이 수업에 시작하기 전에 등교 수업 첫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빈칸이라도 좀 채운 상태에서 다음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학습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가운데에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강의에서는요, 학습지 27, 지금 보면 총 3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요. 학습지 27의 첫 번째 페이지, 즉 1910년대의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파트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학습지 27 두 번째 강의에서 1910년대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학습지 구성이 왜 교과서와 다른지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통치 방식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수탈체제,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또 수탈체제를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처음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연표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끝에 이제 1919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어찌됐든 첫 번째 페이지는 다 그 1910년대, 이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전반적인 모습들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단 통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권 침탈이 마무리되고 결국 1910년 8월에 나라를 빼앗기면서요. 8월 29일 경술국치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가운데에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단 통치 기간뿐만이 아니라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조선 전체 이 한반도를 다스리는 일본의 최고 권력 기구는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조선 총독부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다시 써보죠. 식민통치기구로서 최고 기구 조선 총독부라고 합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이제 식민 통치 기구고요. 이 조선 총독부의 가장 높은 사람 조선 총독이겠죠. 이 조선 총독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개 좀 묶어서 볼게요. 이 조선 총독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절대 권력을 행사를 하냐면 일본 왕, 소위 이제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이 천황, 일왕의 직속 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전서열이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 제국의 의전서열 제일 뭔가 이제 대우를 받는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의전서열 6위라고 해요. 6위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의 일왕에 직속해 있는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이 한반도의 행정, 그 다음에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입법. 그래서 재령,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다 보면 재령 몇 호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 재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 총독이 한반도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든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재령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권, 군 통수권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의 최고 권력을,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선 총독에는 누가 임명이 되느냐? 육해군 대장이 임명이 됩니다. 일본의 군부 세력들인데요. 일본 군부의 핵심은 육군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은 모든 지금 1910년에 처음에 이제 총독부터 끝에 총독까지 해가지고 단
한 명만 이 해군에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육군 대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육해군 대장이 임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육해군 대장, 즉 군부 세력들, 군대 쪽에서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이 한국인들의 저항, 민족운동을 신속하게 억누르고 그다음에 장차 한반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주 지역, 저 중국, 저 대륙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식민 통치 기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기구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볼 거예요. 그걸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과서에도 써있고요. 뭐냐면 이때 조선 총독부 밑에다가 중, 추, 원 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구를 일제가 설치를 해놓거든요.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뭐냐면 명목상으로 뭘로 만든 거냐면 총독 자문 기구로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한국인들을 집어넣어서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한국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겉으로 보여주고자 만든 총독 자문 기구로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한국인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어도 여기에 있는 거 몰랐어도 대충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다 누구? 친일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구실로 설치를 하였으나 봐봐요. 여기 한번 보면 3.1운동 전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 요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들의 성격 자체가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다가 심지어 3.1운동 전까지 제대로 소집된 전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냥 명목상의 한국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중추원도 하나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를 최고 기구로서 이제 조선 한반도 통치를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선생님이 말을 하다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말로 나올 때도 있고 뭐 한국이라고 하는 말로 나올 때도 있는데요. 요게 어떤 사람들은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찌되었든 선생님이 조선이라고 쓰면 물론 이제 일본이 당시에 식민지 이름을 일본령 조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에 선생님이 뭐 역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령 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에 어쨌든 역사적인 당시 시대의 용어가 자꾸 이제 입에 나오는 건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변명이에요. 자, 그러면 1910년대에 일제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를 했었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에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 헌병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무단 통치, 제목에도 써 있었죠?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걸 실시하였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가 없어도 좀 필기를 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 그러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목을 봐도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꽤 컸기 때문에 제목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헌병경찰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헌병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병이니까 이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이 헌병이 하는 역할이 뭐냐? 헌병은 모자에 지금도 헌병이 있죠. 모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MP라고 써 있을 텐데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해서 헌병 뭐예요? 군대 내에서 어떤 경찰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헌병입니다. 헌병. 근데 이 헌병들, 즉 군대의 헌병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일반인들에게도 경찰 업무를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헌병대가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조금 더 러프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군대가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헌병대가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헌병사령관이 경찰 최고 직급인 경무총감을 담당을 하게 만들어 놓고 헌병경찰이 전체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경찰차, 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아예 다를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헌병대가 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한국인의 일상들까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하게 다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학습지에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이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치안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감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헌병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권한들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결처분권이에요. 뭐 물론 헌병경찰들 중에서도 말단 병사들이 있겠죠. 이 말단 병사들이 저 직결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정 계급 이상의 사람들만 직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찌되었든 이 직결처분권이 뭡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하거나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을 해가지고 바로 형벌을 때려버릴 수 있는 게 직결처분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헌병경찰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표현이긴 하지만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직결 처분으로서 많이 때렸던 처벌, 형벌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태형.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묶어서 당시 사회상을 한번 보자면요. 군대, 헌병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인들의 일상들까지 감시하고 있는데, 그 감시하는 가운데에서 걸리는 것들, 뭔가 어기는 것들이 생겼을 때 직결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직결 처분으로 아주 전 근대적인 태형 뭐예요? 매질하는 겁니다. 태형까지. 누구에게만? 조선인에게만. 그래서 당시 이제 한국인들에게만. 그래서 요 조선 태형령도 조금 이따가 사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어떤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공포 분위기가 엄청나게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이거죠. 일반 관공서의 관리들, 그 다음에 학교의 누구? 나 같은 교사들. 이런 교사들까지도 제복, 군대 제복을 착용을 하고 여기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못 찾아본 거긴 하겠지만, 물론 이 칼로 뭐 정말 학생들을 베려고 차고 다니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선생님이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으나, 그런데 일단 앞에 교사가 칼을 차고 있다. 일본인 교사가 칼을 차고 있고요. 그 칼을,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소리 자체가 스르릉 하는 그 쇠끼리 부딪히는 그 소리가 상당히 소름 끼치거든요. 그 모습들이 예를 들면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부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위압적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란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랑 너무나 다른 인간이 교육되고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무단 통치의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전국 주요 도시에다가 일본군 2개 사단을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을 배치를 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을 손쉽고 빠르게
저항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무단 통치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 아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다라고 했었던 경찰범 처벌 규칙과 조선 태영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찰범 처벌 규칙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되게 많아요. 막 지금 저거 이제 50번 뒤에도 더 있거든요. 50번까지만 보더라도 앞에 지금 몇 개 잘라놓은 거니까 막 1번부터 몇십 개가 이런 것들을 다 구류 또는 가두거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보세요. 자, 19번. 함부로 대중을 모아서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함부로 불만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을 모아가지고. 자, 32번. 경찰관서에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한 사항을 위반한 자. 49번. 전깃줄 있죠? 전깃줄 근처 앞에서 연을 날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처벌 규칙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정말 세세한, 진짜 디테일하죠. 자, 50번. 석전. 석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돌 가지고 싸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직폭력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석전이 전통 놀이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전통 놀이입니다. 물론 좀 위험하기는 했으나 어찌됐든 이 석전이 전통 놀이인데 이런 석전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치안의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냐면요. 석전, 어떤 실제 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병사들의 무기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어떤 한국인들이 무력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규칙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그걸 하게 하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 활을 가지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굉장히 이런 무력적인 어떤 저항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경찰범 처벌 규칙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태영령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즉결 처분으로서 또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조선 태영령입니다. 쉽게 제목만 가지고도 풀어볼 수 있어요. 조선인에게만 태형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는 겁니다. 자,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즉결 처분권이 있다는 거 보이죠? 즉결관서에서 비밀리 행한다. 본령은 뭐다?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민족 차별적인 그런 법령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선 태영령에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매는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하고 형틀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엎드려서 맞거든요. 그 형틀을 어떤 규격으로 하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태형엔 수형자, 맞는 사람을 형판, 그 틀 있잖아요. 틀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다가 묶은 다음에 양다리도 같이 묶고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켜 매로 친다. 뭐 이런 세세한 시행 규칙까지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시행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교육이나 사회적인 그런 권한, 일반적인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을 강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본권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억압하고요. 결사, 특히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으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뭐 두세 명만 모여있어도. 자, 그래서 애국적인 신문들, 그전부터 어떤 애국개몽운동, 설마 까먹은 거 아니죠? 애국개몽운동. 지금 말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 만들고 있었던 신문들이라던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이런 그런 신문들이라던가, 잡지들, 이런 것들 다 폐간시키고, 개몽단체들, 방금 얘기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해산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1910년대에 일본이 한반도에다가 채택한 정책은요, 아주 그냥 있는 힘껏 힘으로 찍어 누른답니다. 있는 힘껏 힘으로 찍어 누른다. 근데 이게 일본에게 어떤 굉장히 나중에 결국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터져 나왔을 때 일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전혀 효과적인 정책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일제강점이 시작되기 전에 조선 대한제국 이라고 하는 국가가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천 년간의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나라고,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항감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바로 찍어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억압에 대한 분노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3.1운동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물론 일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한번 1910년대에 일본이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일단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민지 우민화 교육입니다. 식민지를 대상으로 우민화 교육. 우민 뭐예요? 어리석은 백성. 우민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교육관 이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어떤 서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계몽운동 단체에서 만든 학교들, 이런 민족운동을 가르치고 민족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들 다 억압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식민지 한반도 한국인들에게 시행한 교육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교육이라고 하면요, 기본교육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초등교육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고 쓸 줄은 알아야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교육. 그러고 나면 실업교육.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고 쓸 줄 아는 정도, 그러면서 바로 일만 잘 하면 되는 그런 우민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하는 어떤 힘을 길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1910년대에 이런 식민지 우민화 교육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식민지배에 순응하고, 그리고 순응하는 가운데에서 노동력으로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안 가르쳐가지고 읽고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하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쫙 가지고요. 그 이미지가 무단 통치의 어떤 공포, 위압적인 강하게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헌병 경찰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군대를 배치하는 모습이라던가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봤었던 어떤 기본권들이라던가 교육적인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만 관통을 한다면 여기 부분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를 이용을 해서 무단통치를 시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유억압, 그다음에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요하는 모습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1910년대에 일제가 어떻게 수탈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수탈을 진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수탈 체제의 확립입니다. 자,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시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배에는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인 어디선간 조달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일본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선 총독부는요, 비용을 기본적으로 어디서 받아다 쓰냐면 일본 본국으로부터 받아다 쓰는데, 자, 일본 본국에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려고 그래? 우린 돈 요만큼만 줄 거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라고 하면서 돈을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 조선 총독부 쪽에서 뭔가 자기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의 힘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 땅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식민 지배에 드는 비용들, 그래서 이러한 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1910년대에 기본적으로 수탈을 하려면 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뭘 수탈할 수 있고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탈 체제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세금 중에서도 어디서 걷는 세금이 아직은 가장 크겠어요? 한반도 땅에서 땅이죠, 땅.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민지 수탈의 토대가 되는데요. 일단 목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인을 해서, 소유자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소유자로부터 뭐 하겠다? 세금을 걷겠답니다. 세금을 걷어가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쓰겠다? 식민지 지배에 재정을 확보를 하겠다. 또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토지들, 국유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인들에게도 토지를 최대한 좀 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까지 들어 있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토지조사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라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A라고 해봅시다.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1912년 8월 15일까지 그냥 정말 예를 든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 날짜나 찍은 겁니다. 1912년 8월 15일까지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을 쫙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있고 이 복잡한 절차들,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조사량을 보면 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 이 법에 의한다라고 써 있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부 신고제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소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이 뭔지, 땅의 목적, 땅의 지목이 뭔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 방법은 뭐예요? 기한을 주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기본적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능 안 쉬거든요. 수능 안시. 이 수능 안시에 예를 들면 이제 종갓집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들어봤죠. 거기 보면 이제 문중이라고 있어요. 이 문중이 가지고 있는 문중 소유의 땅. 이건 소유자를 누구로 해야 돼? 여기다 이게 소유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땅들이 있냐면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던 이런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들이 소유자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신고가 되지 않고 조선 총독부 땅으로 들어가는, 편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꽤 많이 보이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국유지 있죠, 국유지. 기존에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유지들도 싹 조선 총독부가 국공유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하죠.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총독부가 지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요. 왜? 지세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땅이 이걸 통해서 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이 토지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확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세를 거두려고 한 목적이니까 지세 수입이 이걸 통해서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총독부가 신고되지 않은 토지라던가 기존의 국가나 공유지, 공동소유 이런 공유지 등 방대한 토지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차지하게 된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된 땅을 어떻게 쓰려고 한 거냐면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이 회사 기억날까요?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불렀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토지 수탈을 위해서 만든 이 기구에다가 총독부가 이 차지한 토지를 줍니다. 넘겨요. 넘겨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불화, 싼 값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이 한반도가 있잖아. 이 한반도. 그럼 일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온전한 식민지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일본도 뭔 생각을 한 거야? 이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섞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봐봐요. 일본이 토지를 그냥 빼서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인한테 줘. 그래도 될 것 같죠? 근데 사실 뺏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치안 비용 막 이런 것들이 든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받아. 토지를 가져올 것들을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싼 값에 팔아. 그래서 뭘 늘리겠다는 거야?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와서 싼 값에 살 수 있게, 여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일본인 이민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이 토지 조사 사업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이민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대규모 농장, 그러니까 대규모 토지를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그런 농장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 수입이 증가를 했고 이런 과정상에서 생긴 문제들 아니고 또 이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 중에 또 이런 일본인들에게 불화해서 일본인 이민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토지조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긴 진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한국 농민들, 우리나라 농민들의 처지가 이 식민지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면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한국 농민들 중에서도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누구들? 소작농들. 내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처지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뭐냐면요. 봐봐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고 봐봐. 토지가 있고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토지가 있고 토지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토지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기에 토지의 권리는 하나? 소유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의 권리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권리지. 지주의 권리죠. 근데 토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권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소작농의 권리예요. 경작권이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A라고 하는 소유주, 지주가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소유주 지주가 있고 B라고 하는 소작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대손손 여기 땅을 빌려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작권은요, 아무리 지주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작권을.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A가 C라고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뭐가 이전이 되는 거야?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C에게로 가는 거죠. 이제 A가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C가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 땅에서 경작하고 있었던 이 B의 경작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권리들이 인정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어떤 권한들을 얘기를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토지 조사 사업의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뭐만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정이 되어 오고 있었던 이 중간 권리들 있죠. 경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요. 전통적인 경작권이 보호가 외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경작권은 부정됩니다.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적으로 경작권을 인정받아오던 이 소장농들이 한순간에 뭐예요? 끊임없이 누구랑? 지주랑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경작권이 부정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소작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농민은 영구적으로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경작권이 없어진 거예요. 소장농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자, 봐봐, 얘기해봐. 자, 이 경작권이 인정될 땐 이게 안 된다니까. A가 갑자기 소장료를 팍 올리면서 B가 나 그거 못 내는데? 라고 했을 때 A가 야, 그럼 하지 마. 하고 싶은 사람 널렸어. 못 한다고요. 경작권이 인정될 때는. 근데 이제 경작권이 부정당했잖아. 소유권만 인정됐잖아.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지주가 B한테 뭐라 그래요? 야, 소장료 좀 한 2배 올리자. 그랬을 때 B가 그거 어떻게 내요? 라고 했을 때 A가 그럼 꺼줘. 라고 하면요. 경작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만 인정이 되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B는 진짜 소위 꺼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율의 소장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소장농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지주와 계속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한국 농민들, 특히 이 소장농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식민지에서 지주제, 이 지주 위주로 돌아가는 이 식민지 지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가 이해가 잘 안 되면 한번 사실 이 경작권이 부정당했다만 이해가 되면 되는데 이 파트가 이해가 되면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경작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농들의 권한이 농민들의 권한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소장농은 더 많아지기는 많아지는데 이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소장농이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화전민,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냥 화전, 그냥 대충 여기 이만큼, 밭대기만큼 불로 태워가지고 거름으로 써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이런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농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탈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체적인 의미,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농민들이 가지고 오게 된, 한국 농민들에게 온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 자본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식민지 수탈체제, 땅속부터 바닥까지 침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식민지 수탈체제. 자, 일본이 한편으로는 토지 재정 확보를 일단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한편에 일본이 공업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전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일본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하고 일본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쫙 한국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겠죠. 1910년대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그들의 공업 발전 수준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 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이 이 시기에 어떤 공업이라던가 산업과 관련된 법령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러한 한국인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공업, 산업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드는데 이 법령들이 전반적으로 허가제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허가제로 규정을 하면 A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가능해요?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허가제로 규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조선에 있었던 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자본 축적이나 공업 발전,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언급을 했었던 회사령입니다. 자, 이제 1910년에 회사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업을 설립하는, 즉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만든 회사일지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리면요. 기업을 뭐 하기도 가능해요? 해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자본을 축적하거나 거대하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어떤 소규모, 정말 이런 것들만 허용함으로써 다시 돌아오는 거죠. 뭐예요? 한국인의 자본 축적이나 공업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령 원문을 한번 보면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이 법이나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해지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예를 들면 독립운동에다가 돈을 대주는 기업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뭐 할 수 있다?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기업을 만들고 자본을 축적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회사령이 이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적인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이 해석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자 봐봐. 일본 내부에서도 공업이 한창 발전 중일 거 아니에요. 공업이 산업이 발전 중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발전하면 이들이 자본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냥 모아놓고만 있으면 발전이 더뎌지잖아요. 뭘 해야 돼? 이 자본 축적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표적인 이런 사이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스스로 판단하기에 요 수준에 와 있었던 거예요. 요 수준. 당시에 1910년대 일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들이 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회사령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국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봐봐. 한국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한반도 땅에다 기업을 만들려면 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일본이 무슨 목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요. 자, 봐봐. 이 상황에서 자본이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령이 없었다고 쳐봐요. 즉 한국에다가 일본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막 회사를 만들 수 있어진다고 쳐봐. 자본 축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이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냥 망해버리는 마구잡이 문어발 확장하다가 한국 투자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한반도에다 회사 만들고 이러다가 망해버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충분히 자본 축적이 되는 이 수준의 달성이 되는 요 시기까지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도 좀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요런 해석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해가 된 사람들은 조금 더 한번 풍부하게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한반도에 경제 침투를 하기 위한 일단 준비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해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조금 더 일본에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 각종 법령을 제정하면서 허가제로 규정을 했고, 대표적인 게 회사령이라 그랬는데요. 다음 것까지 살펴보시면 물고기 잡는 거 이제 업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업, 광산업, 그다음 은행 이런 것들까지도 다 허가제로 규정을 하게 되고, 인삼 전매제 이런 것들까지 인삼도 전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토지조사 사업뿐만이 아니라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해서요. 임야조사 뭐예요? 풀림 살림이죠. 살림. 이 살림에 대해서도 방대한
산림을 국유림으로 편입하는 이런 임야조사 사업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제 기간시설을 더 건설하면서 철도, 뭐 항구, 도로, 그다음에 전신선, 통신망 이런 것들을 쫙 깔아 놓으면서 정치적 지배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한국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쉽게 침투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에다가 기본적인 시설들을 싹 깔아 놓는 거죠. 시장으로서 많은 기능을 하려면 뭐가 좀 깔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상품 시장, 그다음에 나중에 식량이나 원료를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중에 식량이나 원료를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옮길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를 통해서 항구로 가져오고, 이 항구에서 일본으로 옮기고 이러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 시설들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침탈을 시작하려는 그런 수탈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어떤 결과가 또 만들어지느냐? 물론 이제 회사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또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들 당연히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점차 일본 경제 체제, 일본 자본주의 체제에 점차 더욱더 아래로 들어가서 종속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의 어떤 경제 침탈 모습도 조금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1920년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나갔어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 붙이고 몇 가지 해석 더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27-1 그래서 27강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와 수탈체제 확립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단통치라고 하는 거 밑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키워드를 쫙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탈체제 확립이라고 하면 크게 토지조사 사업과 그 다음에 밑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회사령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로 큰 덩어리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7-2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1910년대에 항일 비밀결사운동, 그 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즉 191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똑같이 학습지 27번 보면서 다음번엔 등교 수업이겠네요. 등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